저는 25에 결혼했습니다.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던 남편은 듬직했고 성실했으며 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죠. 정화야, 우리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잖아. 그 말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아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해진 사망 소식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집애의 팔자가 세서 남편도 못 지켜낸 거다. 친정 식구들도 애 하나 데리고 평생 고생길이네.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제게 남겨진 건 3살배기 아들과 몇 장의 보험 서류,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정화야, 우리 아들 꼭 잘 키워줘. 혼자서 아이를 키운 30년. 저는 교사로 근무하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과외를 하고 방학이면 학원 강의까지 뛰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잠든 아들이 꼭 안겨오며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삶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순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사춘기에 반항할 때도 제 아들은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우고 있구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 같았습니다. 입학금을 마련하려고 저는 금반지를 팔고 몇 년간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드렸습니다. 아들은 타지로 떠났지만 매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살아갈 힘이 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졸업만 하면 이제 제 인생도 조금은 편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본다면 분명히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30살이 되던 해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인상만 보고도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할 수 있겠구나.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정도로 뿌듯했습니다. 하객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이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 아들과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성실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자주 뵙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만 막상 만나자고 하면 늘 바쁘다며 미뤘습니다.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태도는 이상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짧게 끊었고 예전처럼 1시간 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차갑게 끊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프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요.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죽을 끓여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죽을 한 숟갈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짜네요. 제가 짠 건 잘 못 먹어서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다시 만들어줄까? 아니에요. 됐어요. 입맛도 없어서. 서운했지만 아픈 사람이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퇴근한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렇게 짠 걸 왜 끓여오셨어요? 와이프가 아픈데 어떻게 이런 걸 줘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위하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차가운 비난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미역국을 끓여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승진했잖니.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지. 그런데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가세요. 아니야. 금방 데워 먹으면 돼. 싫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세요. 싫다고 해도 계속. 아들은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신혼부부예요.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승진을 축하해 주려 한 제 마음이 간섭이라니. 간섭? 내가 아들 승진 축하하는 게 간섭이야. 엄마 와이프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비위 맞추느라 엄마는 뭐가 돼. 그때 며느리는 한 발 앞으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우리 살림에 참견하지 마세요. 우린 어머니 도움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30년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며느리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밀쳤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그만 오세요. 제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순간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아들이 저를 붙잡아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만하세요. 아들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싸진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뭘 한 거야? 엄마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와이프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존재였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뺨에 아들의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희생했나.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30년간 내가 키운 아들은 오늘 죽었다. 앞으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며느리와 아들의 폭언과 폭력 이후 저는 집 안을 정리하며 제 마음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창고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상자를 열자 남편의 일기장과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군리 123번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남편이 제 명의로 남겨둔 시골 땅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공무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무원은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이거 아주 좋은 땅이네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재개발이요? 네, 올해 초에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현재 시세로만 잡아도 최소 50억 원은 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며 요동쳤습니다. 50억? 제 입에서 절로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착오일까 싶어 바로 근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이런 땅을 갖고 계셨다니 어머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이대로만 진행되면 최소 50억, 잘하면 60억까지도 갑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그동안 내 삶은 아들에게 무시당하며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남겨둔 씨앗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또 날 지켜줬네요.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두었다니.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습니다. 정화 씨가 재개발로 50억을 받는다더라. 아니, 평생 고생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이웃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무시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화 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소문이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땅이 재개발된다면서요? 정말이에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었어. 이제 내 노후는 걱정 없겠지.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무례하게 한 거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가족이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가족이 엄마 뺨을 때리고 가족이 시어머니 주제라고 말해?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가 아니라 돈을 잃을까 두려운 욕심만이 비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말자. 남편이 남긴 이 선물은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자.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50억이라는 인생 역전의 기회. 나는 절대 잘못 쓰지 않겠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녀간 다음 날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다. 이번엔 며느리의 부모까지 함께였다. 어머님, 저희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들의 말은 공손했지만 눈동자에는 초조함이 깔려 있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임신도 했어요. 제발 우리 가정 살릴 기회를. 나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도 한참 침묵했다. 그동안 내 안에서 붉은 흉터처럼 남아있던 말 한 줄이 떠올랐다. 시어머니 주제에.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과 눈물에 약해지지 않기로 내 자신에게 약속했었다. 임신은 축하할 일이야. 하지만 축하가 용서를 의미하진 않아.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아들이 낮게 말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가족은 서로 지켜. 특히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 내가 그날 한 행동을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며느리 아버지가 그제야 본심을 드러냈다. 그래도 50억이라는 큰 돈인데 일부는 자식에게 주셔야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 내가 미소 지었다. 그 이치 때문에 내 뺨이 맞았나 봅니다. 거실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시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러 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손을 놓으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시작하려고.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의 발소리와 억눌린 한숨이 흩어졌다. 나는 문고리를 한 번 더 단단히 잠갔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상속 배제와 유류분 다툼 가능성까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자리였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폭행 당시 사진, 이웃 진술서, 관리사무소 영상 유언장의 구체 사유와 기부. 목적, 집행 방식까지 명시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문장을 보며 다시 다짐하려고요. 재무설계 상담도 받았다. 필요 경비와 생활비로 연 4천만 원, 의료요양 대비로 별도 정리.
안전자산 60, 배당형 20, 인덱스 20. 기부는 1차 10억 이후 5년에 걸쳐 성과 검증 후 추가 집행. 나는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다. 젊은 설계사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어르신,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시는 이유가?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마음만큼이나 계획도 강해야 하거든. 그날 저녁 공증 사무실에서 유 원장의 마지막 서명을 했다. 제 전 재산은 남편의 이름을 딴 배움재단과 지역 아동노인 지원에 쓴다. 괴롭힘 협박 해유가 있더라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 먼 곳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정화야, 이제 너를 지켜. 연락은 끊이지 않았다. 새벽에도 메시지가 왔다. 엄마 한 번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글자마다 달라붙은 의도가 눈에 환했다. 나는 번호를 바꾸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초인종 차단 기능도 설정했다. 관리소의 요청에 CCTV 사각지대를 손보고 스토킹 처벌법 안내문을 경찰서에서 받아와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감정의 거리를 물리적 거리로 확장하는 작업이었다. 며칠 뒤 현관 앞에 과일 상자와 편지가 놓였다. 어머니, 이건 제 마음입니다. 상자를 열지 않고 경비실로 돌려보냈다. 경비 아저씨가 쑥스레 웃었다. 요즘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찾아온다가 돌아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말하고 나니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해서 스스로 놀랐다. 기부 1차 집행은 지역 공부방 개선으로 시작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던 오래된 공부방 지붕을 새로 얹고 책장과 난방, 공기청정기를 들였다. 개장식 날 아이들이 새 책 냄새에 코를 박고 킁킁대며 웃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우리 거예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읽어. 이듬해 봄, 나는 남편의 이름을 딴 작은 동네 도서관을 만들었다. 간판을 다는 날 나는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다. 여보, 글자가 잘 보이네. 당신 이름이 동네에 걸렸어. 아이들은 방과 후 도서관으로 몰려와 만들기와 낭독을 했다. 어느 날 조용하던 아이 하나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도 커서 사람들 도와주는 어른이 될래요. 나는 그 작은 손의 체온을 느끼며 생각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이어지는 온기로 증명된다고. 돈이 생기자 하고 싶었던 것을 적어 내려갔다. 혼자 가는 여행, 새벽 수영, 수채화 걷기, 글쓰기 수업, 첫 스마트폰 사진전. 봄에는 경주, 가을에는 제주, 겨울에는 눈 쌓인 강릉을 갔다. 새벽 바다에서 파도 소리를 듣다가 문득 웃음이 터졌다. 지금 이 순간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명령할 수 없어. 수채화 수업 첫날 선생님이 물었다. 무엇을 그리고 싶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나를요. 지금의 살아있는 나를. 물감이 종이 위에 번질 때 지난 시간의 상처들도 잔잔히 번졌다가 서서히 마르고 색을 가졌다. 그 과정이 나를 치유했다. 여름 끝 무렵 그들은 또 왔다. 이번엔 멀쩡한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과 서류 봉투를 들었다. 엄마, 대화하러 왔어요. 와이프가 임신 20주예요. 태명은 기적이에요. 축하한다. 건강하게 크길 바란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내밀었다. 공동명의 제안서예요. 도서관 운영비와 별도로 가정에 최소한의 배려를. 나는 봉투를 받지도 않았다. 대신 식탁 서랍을 열어 지난날 작성한 유 원장 사본을 꺼냈다. 이게 내 대답이야. 나는 이미 정리했고 그 결정은 내가 내 뺨을 때린 순간에 시작됐지. 아들은 얼굴이 굳었다. 그럼 손주 얼굴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부모와 조부모의 역할은 선을 지키는 것부터야. 나는 지킬 거야. 잠시 침묵.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가족으로서.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그 말 너무 많이 들었어. 가족이라는 단어로 책임을 포장하지 마. 나는 현관문을 가리켰다. 다음엔 변호사 통화로만. 낮고 또렷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낯설 만큼 강했다. 그들이 돌아선 뒤에도 내 심장은 한동안 크게 뛰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강해진다는 건 혼자 울 준비를 끝냈다는 뜻일 테니까. 가을비가 내리던 날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아들이 멀리서 보였다.
나는 일부러 골목을 돌아 집으로 들어왔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나는 짧게 답했다. 내가 한 행동을 내가 기억해야 해.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창문을 스치고 가는 빗소리가 길었다. 미안함의 대가로 내 인생을 다시 내주지는 않겠다. 그 다짐이 빗소리와 함께 더 단단해졌다. 도서관 한켠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정화와 현수의 자리. 의자는 둘이지만 늘 하나는 비워둔다. 아이들이 묻는다. 할머니 왜 의자가 두 개예요? 한 자리는 너희가 앉으라고. 또 한 자리는 나와 오래같이 살아준 기억을 위해. 밤이면 도서관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책장을 넘긴다. 노년은 잃어버린 것의 목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것의 목록이다. 나는 그 밑줄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미소를 짓는다. 오늘도 나는 새로이 배웠다. 거절하는 법, 기대지 않는 법, 그리고 기꺼이 나눌 때 더 커지는 법. 2차 기부는 돌봄 공백 시간대 도시락 배달이었다. 방과 후 보호자가 늦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저녁을 전하는 일. 첫날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품에 안고 말했다. 할머니, 이거 엄마 퇴근 늦어도 혼자 안 울어도 되겠어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과거에 나가 눈앞에 아이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울지 않아도 되는 저녁 그 한 끼가 어떤 밤을 바꾸는지 나는 너무 잘 안다. 나는 이 일을 오래 지치지 않고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다. 자원봉사자 교대, 배송동선, 보온용기 회수표, 예산의 투명 공개. 좋은 의도는 좋은 구조와 만나야 오래간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우체통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낸 이는 아들이었다. 엄마 오늘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조용히 내쉬었다. 보고 싶다.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러나 나는 결정했다.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 나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더 크다고. 나는 답장을 썼다. 아이의 탄생을 축복한다. 너도 좋은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 다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자. 내가 언젠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누구에게도 폭력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그때까지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봉투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는 길 눈발이 내 턱끝을 간지렸다. 도서관 앞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흰 눈이 조용히 떨어졌다. 나는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 살아도. 문을 열자 아이들이 소리쳤다. 할머니 왔다. 오늘은 어떤 책 읽어요? 눈 오는 날엔 따뜻한 이야기. 나는 코트를 흔들어 눈을 털고 아이들 사이에 앉았다. 책장을 넘기는 내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고마웠다. 누군가의 말 몇 마디가 인생을 망치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물 몇 방울이 나를 되돌리지 못한다는 걸 마침내 배웠으니까. 창밖으로 흰 눈이 더 크게 내렸다. 나는 큰 소리로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